저는 올해 68 박영순입니다. 오늘 평생 밥해 먹인 남편을 등 뒤에 버려두고 혼자 여행 갑니다. 남편은 어젯밤 제게 말했죠. 여자는 말이야. 식구들 먹을 음식 바리바리 만들어서 가족들 입에 맛있게 들어가는 거 보는 게 인생의 낙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보여주려고요. 제 진짜 낙이 뭔지 이 비행기표 한 장으로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등장인물. 주인공 박영숙 68세. 한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결혼 후 꿈을 접고 헌신적인 아내와 어머니로 살아왔다. 남편 김진태 71세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편. 아들 내외 명절에 와서 잘 먹고 가는 것이 효도라 생각하는 평범한 아들. 딸 엄마의 변화에 가장 먼저 응원군이 되어준다. 다들 떠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집안에 이제는 저 혼자입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집이 텅 비다 못해 휑한 바람까지 부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란 게 꼭 이런 것 같아요. 세찬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 같다고나 할까요? 거실 바닥엔 아직 손주 녀석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가 남아있고 소파 구석엔 딸애가 벗어두고 간 머리끈이 뒹굽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잡채 그릇이 랩도 씌워지지 않은 채 덩그러니 놓여있고요. 이 모든 게 어제까지 이곳에 삶이 있었다는 흔적이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제가 치워야 할 숙제 뭉치처럼 보일 뿐입니다.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 정말이지 여길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힙니다. 싱크대에는 기름때 묻은 프라이팬과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있고 가스레인지 주변은 온통 기름이 튀어 끈적거립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올라오고요. 이걸 언제 다 치우나. 저도 모르게 허리를 짚으며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명절 내내 꼬박 서서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고 치우고 잠시도 앉아있을 틈이 없었더니 허리가 끊어질 듯 쑤십니다. 손목은 또 어떻고요. 욱신거리는 손목을 주무르며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참 낯선 여자가 서 있네요. 푸석한 얼굴, 기름 냄새에 절어 떡진 머리,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문득 관자놀이개에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흰 머리카락 한 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꼿꼿하게 서서 반짝이는 그 머리카락이 꼭 저만 빼고 모든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누구였을까요? 이 집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손주들의 할머니. 그 이름들 말고 그냥 박영숙이라는 제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명절 내내 저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엄마, 어머니, 할머니 아니면 여보였죠. 마치 잘 만들어진 명절 치르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음식을 만들어 내놓고 더러워지면 치우고 모든 기능이 끝나면 이렇게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다음 명절을 기다리는 그런 기계 말입니다. 한참을 거울 속 늙은 여자와 마주보고 서 있다가 힘없이 거실 소파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 넓은 집의 정적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저를 짓누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고요함이 무서워서 뭐라도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손을 뻗어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앵커가 딱딱한 목소리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이 이 집의 무거운 정적을 깨준다는 것에 위안을 삼을 뿐입니다. 윙윙거리는 TV 소리를 배경으로 저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지독했던 명절의 순간들이 바로 어제 일처럼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아 명절 특선 영화를 보며 웃음꽃을 피울 때 부엌은 저 혼자만의 전쟁터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불꽃 4개를 전부 켜놓고 이쪽에서는 탕국을 끓이고 저쪽에서는 갈비찜을 조리며 남은 두 자리에서는 쉴 새 없이 전을 부쳤습니다. 동그랑땡,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 끝도 없었죠. 온 집안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제게는 그저 머리가 띵해지는 노동의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으로 들어갔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밀가루와 계란물로 범벅이 된 손으로 얼굴을 만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와, 냄새 좋다. 역시 엄마 손맛은 대한민국 최고라니까. 부엌에 빼꼼 고개를 들이민 아들 녀석이 노릇하게 익은 동태전 하나를 집어먹으며 엄지를 척 세웁니다. 그 모습이 예쁘긴 하지만 녀석은 그저 한마디 칭찬을 던지고는 다시 거실의 소파로 사라질 뿐입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도울까요? 하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제가 괜찮다, 거의 다 돼간다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스마트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걸 알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이틀을 꼬박 부엌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잠시 허리를 두드리며 거실 쪽을 내다보면 남편과 아들은 소파에 나란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며느리와 딸은 아이들 노는 것을 지켜보며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저만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들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마지막 날 밤. 자식들이 싸준 음식을 양손 가득 들고 떠나고 집에는 다시 남편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만족스럽게 배를 두드리며 부엌으로 들어온 남편이 제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식구들 이렇게 모여서 당신이 해준 밥 맛있게 먹는 거 보는 거, 이게 당신 낙이잖아. 안 그래? 낙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수세미가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명절마다 들어온 그 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비수처럼 가슴에 와서 박히던지요. 이게 나의 기쁨이라고요? 삭신이 쑤시고 손목이 시큰거리는 이 고통이 정말 나의 행복이었을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릇을 헹궈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알았는지 남편은 거실 소파에 다시 들어 누우며 느긋하게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프라이팬까지 닦아 그릇 건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어 한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다시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속이 좀 더부룩하네. 시원하게 배 좀 깎아와. 손목이 아파 파스라도 붙이려는 순간에 또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평생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인내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젖은 수세미를 싱크대 안으로 세게 내던졌습니다. 거실에 누워있던 남편이 제 쪽을 힐끔 돌아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제 심장이 쿵쿵쿵 격렬하게 울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지도 않은 채 묵묵히 허리에 매어 있던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몸의 일부 같았던 기름때 묻은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그것을 식탁 의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밤 저는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에 누운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밉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제 지나온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남편의 아침밥을, 아이들의 도시락을, 시부모님의 수발을 단 하루도 제 손으로 밥을 짓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보다는 누구 엄마, 누구 댁으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고 제 꿈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조차 까마득했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끝내야겠다고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을 설친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맑았습니다. 어젯밤의 분노는 어느새 차갑게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소파에 앉아 어제 켜놓았던 텔레비전 채널을 무심코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명절 증후군에 힘드셨죠, 어머님? 바로 그 마음. 저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쌓인 피로, 묵은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버릴 절호의 기회. 에메랄드빛 바다가 손짓하는 그곳.
제주도로 떠나는 2박 3일 초특급 자유여행. 화면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제주 바다와 유채꽃밭에서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서 있던 기름때 낀 부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쇼호스트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정확히 겨냥해 날아와 꽂혔습니다. 평생 고생한 아내를 위해, 늘 애써주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 선물하세요. 아니요, 1년 내내 고생한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물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매진. 지금 바로 전화기 드세요. 나 자신을 위한 선물. 저는 홀린 듯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남편 옷이나 아이들 영양제를 사기 위해 눌렀던 전화기였습니다. 주름진 제 손이 희미하게 떨렸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깜빡이는 번호를 한자 한자 힘주어 눌렀습니다. 네, 지금 방송하는 제주도 여행 상품 그거 예약하려고요. 네, 한 명이요. 저 혼자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제 인생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등기 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소파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무심하게 봉투를 뜯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비행기표와 숙소 예약증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당황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뭐야? 박영숙, 당신 미쳤어? 누구 마음대로 이런 걸 예약해. 나 밥은 누가 해주고. 평소 같았으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며 빌었을 저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무장갑을 벗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평생 당신 밥 해줬잖아요. 며칠쯤은 당신이 직접 차려 드세요. 아니면 사 드시든가. 그 뒤로 아들, 딸에게서 불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는 어떡하냐는 아들의 걱정과 무슨 일 있냐는 딸의 물음이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쉬어야겠다.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오늘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속옷이나 자식들의 반찬을 챙기는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화사한 스카프와 언젠가 딸이 사줬지만 아까워 읽지도 못했던 소설책 한 권을 가장 먼저 챙겨 넣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예약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정신없이 붐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 여권은 챙겼나, 아이들 멀미약은 가져왔나,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녔을 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손에는 제 작은 가방과 제 이름 석자가 박힌 비행기표 한 장뿐.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육중한 몸을 일으켜 창공으로 솟아오를 때 제 마음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서자 평생 저를 짓누르던 집과 부엌, 그리고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들이 모두 발 아래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까마득히 아래로 보이는 세상과 저 사이에 포근한 구름 이불이 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리자 묵과는 다른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향긋한 풀 내음이 뒤섞인 바람. 저는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홈쇼핑에서 예약해준 렌터카를 서툴게 몰아 정처 없이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허름하지만 정갈해 보이는 작은 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남편은 맵다고 싫어하고 아들은 비리다고 안 먹어서. 수십 년간 제 밥상에는 오르지 못했던 얼큰한 해물 뚝배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가 나왔을 때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챙길 필요도 없이 오직 저를 위해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칼칼하고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서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늘 식구들 마실 냉수나 끓여댔지 제 돈 주고 이런 곳에서 커피를 마셔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달콤해 보이는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을 시켜놓고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파도가 밀려와 검은 현무암에 부서지고 다시 쓸려나가는 풍경. 그 단조로운 움직임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질리지 않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오롯이 나만을 위해 흘러가는 그 시간이 주는 충만함에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다음 날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우연히 작은 갤러리라는 팻말을 보았습니다. 홀린 듯 안으로 들어서자 제주의 풍경을 담은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담 아래 소박하게 피어있는 들꽃을 그린 유화 한 점 앞에서 제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시집 오기 전 제 꿈은 화가였습니다. 낡은 스케치북을 들고 온종일 산으로 들러다니며 그림을 그리던 꿈 많던 19살의 박영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살림에 파묻혀 살면서 그 아이는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림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서였습니다. 그 꿈 많던 아이를 수십 년간 까맣게 잊고 산 제 자신이 너무나 미안해서. 그리고 이제라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고마워서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밥은 먹었고? 예전 같았으면 그럼 괜찮다 하고 끊었을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 마음속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놓고 싶었습니다. 오늘 얼큰한 해물 뚝배기도 사 먹고 바다가 보이는 데서 달달한 커피도 마셨다. 그리고 아주 예쁜 그림도 봤어. 그림? 응. 나도 옛날에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었단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잠시 멎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랬구나.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네. 정말 미안해, 엄마. 딸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푹 쉬다 와. 아빠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깜깜한 밤바다 위로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저렇게 다시 별이 뜰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떠날 때와는 또 다른 의미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떠날 때의 그것이 설렘과 두려움이었다면 돌아오는 길의 떨림은 막연한 불안과 작은 기대가 뒤섞인 것이었죠. 며칠간의 제 부재가 과연 그 집과 그 사람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전쟁터 같았던 집안이 의외로 얌전했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서툴게나마 치우려고 애쓴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소파 위에는 신문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식탁 위는 텅 비어 있었고 싱크대에도 그릇이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저를 보더니 헛기침을 한 번 하며 어색하게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왔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던 부엌으로 가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찻잔 2개를 쟁반도 없이 들고 나왔습니다. 제 앞에 놓인 찻잔에서는 달달한 믹스커피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피곤할 텐데 이거라도 마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무언가를 타준 것은 신혼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커피 맛은 물 조절에 실패했는지 조금 밍밍했지만 그 어떤 고급 커피보다도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그 어색한 커피 한 잔에 남편의 서툰 사과와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풍경이 달랐습니다. 을에 빈손으로 와서 제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기만 하던 아이들이 양손에 무언가를 잔뜩 사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딸은 제가 좋아하는 빵집의 팥빵을, 아들 녀석은 뜨끈한 통닭을 사왔습니다. 엄마, 이제 명절이고 생일이고 다 사서 먹자. 엄마는 그냥 편히 앉아서 드시기만 해.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젠 절대 어머니 혼자 고생 안 시킬게요. 아이들은 저를 소파 가장 편한 자리에 앉히고는 자기들끼리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거창한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의 고생을 알아주고 나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는 바로 저런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짧은 여행은 비단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잠시 제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가족들은 제 존재의 크기와 무게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죠. 저의 조용한 반란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관계를 선물한 셈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남편은 무뚝뚝할 것이고 아이들은 가끔 속을 썩이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갇힌 그림자가 아니니까요. 제게는 이제 제주의 푸른 바다를 담은 나만의 추억이 있고 언제든 나를 위해 떠날 수 있다는 작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오신 어머님들 그리고 아내분들. 혹시 지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지친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반란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메뉴는 식구들이 아닌 내가 가장 먹고 싶은 것으로 정해보는 겁니다. 늘 마시던 맹물 대신 나를 위해 향긋한 찻잔을 꺼내보는 겁니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아 줄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